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진행을 맡게 된 건강의학교육센터 이경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을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의 종료 후 영상 하단 게시판 URL에 만족도 조사지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기도 보건교사 대상 일형 당뇨 클래스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일형 당뇨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사분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 주실 이혜상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이혜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혜상입니다. 저는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 중에서도 당뇨라든지 갑상선, 성장에 관련된 저신장이라든지 성조수증 이런 환자를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형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병, 예전에는 당뇨라는 질환이 보통 성인에서 생기는 이형 당뇨병을 주로 얘기했지만 요새는 일형 당뇨병의 인시던스도 많이 증가해서 보통 이제 학교에 한두 명 정도 환자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일형 당뇨병이 어떤 질환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작년이죠. 작년 초에 이렇게 일가족이 이런 일형 당뇨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런 거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서 이런 죽음으로 내몬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형 당뇨가 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치료하는 게 힘든 것인지 왜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갔는지 이런 일형 당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의 진단 및 분류, 그러니까 당뇨가 1형 당뇨도 있고 2형 당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뇨의 진단 및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1형 당뇨는 왜 생기는지, 그럼 1형 당뇨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합병증은 뭐가 생기는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뇨라고 하면 이런 당뇨라는 이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그래서 소변에서 당이 많이 검출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들을 살펴보면 보통 당화혈색소라고 최근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는데 그게 6.5가 넘거나 8시간 공복했을 때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경고 당부화 검사, 그래서 우리가 주스같이 당을 부화하는 이제 그런 주스를 먹고 연속적으로 체열해가지고 2시간 후 혈당이 200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언제라도 혈당이 됐는데 200 이상이거나 그런 당뇨의 증상들, 다음이나 다뇨, 다갈 같은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당뇨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이 굉장히 정상보다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 2형 당뇨, 유전성 당뇨라든지 임신성 당뇨, 그래서 같은 당뇨라는 질환명을 붙이긴 하지만 생기는 기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치료가 다르고 그래서 서로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려는 1형 당뇨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2형 당뇨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핵심적인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되지 않는 거고 2형 당뇨는 처음에 비만과 이런 것, 나이가 들어서 노화 때문에 인슐린이 작용을 잘 못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나중에는 인슐린이 부족해질 수도 있지만 하여튼 처음에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당뇨라고 진단이 혈당이 올라갔을 때 특히 소아청소년 이런 애들에서 이게 1형 당뇨인지 2형 당뇨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가까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조금 비만한 애들, 좀 체중이 좀 나간 애들한테 당뇨가 왔을 때 1형 당뇨와 2형 당뇨를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초기에는 2형인 줄 알고 2형처럼 치료하다가 보통 이게 치료하다 추적 관찰을 하다 보니까 1형으로 질환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1형으로 치료를 했었는데 2형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단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임상적인 소견이나 뭐 추적 관찰, 그다음에 혈액 검사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1형 당뇨인지 뭐 2형 당뇨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차이를 보면 1형 당뇨는 이런 자가항체, 인슐린에 대한 그 췌장에 대한 자가항체가 대부분 양성으로 나오고 2형 당뇨는 자가항체가 음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1형 당뇨는 갑자기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형 당뇨가 진단될 때는 갑자기 이제 증상이 나타나니까 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3분의 1 정도는 학교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소변 검사를 했는데 소변에서 당이 검출돼서 이제 병원에 와서 진단되는 경우가 한 3분의 1이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뭐 응급실을 갈 정도는 아니지만 뭐 피곤하다든지 어떤 뭐 탈수가 있다든지 체중이 감소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검사를 했더니 뭐 혈당이 올라가서 진단되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2형 당뇨는 비만 때문에 서서히 이제 혈당이라는 게 당뇨 전 단계 이렇게 서서히 증가해서 이런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발생 연령은 1형 당뇨는 어느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소아 청소년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형 당뇨는 보통 주로 사춘기 이후에 나이가 들면서 또 비만하거나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성인에서 뭐 노화되면서 이런 것 2형 당뇨가 잘 생기게 됩니다. 1형 당뇨는 비만도는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2형 당뇨는 주로 과체중이나 비만한 경우가 많고 인슐린 저항성은 1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은 이제 드물고 보통 2형 당뇨에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색 가시세포증에서 목 뒤가 꺼멓게 되거나 이런 인슐린 저항성 이런 지표들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단 시에 이런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1형 당뇨는 한 40에서 50% 정도 이제 보이게 되고 2형 당뇨에서는 이런 디케이가 이렇게 많이 1형 당뇨에 비해서는 흔한 것은 아닙니다. 진단 시 C펩타이드는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는 어떤 지표로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C펩타이드가 1형 당뇨에서는 낮은 편이고 2형 당뇨는 정상 범위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1형 당뇨는 가족력은 오히려 2형 당뇨에 비해서 좀 드물고 2형 당뇨는 오히려 가족력이 더 흔한 편이고 동반되는 자가면 질환은 1형 당뇨는 흔하고 2형 당뇨는 좀 드문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형 당뇨가 보통 소아청소년 시기에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대부분 이렇게 뭐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당뇨가 진단되면 예전에는 한 80에서 90%가 1형 당뇨였습니다. 2형 당뇨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비만이나 이런 과체중 이런 애들이 많아지면서 소아청소년에서도 당뇨가 진단되면 2형 당뇨의 비율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아주대에서 이제 예전에 그 190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이런 당뇨를 진단한 애들의 그런 당뇨 분류를 보여드리고 있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당뇨 진단한 애들의 당뇨 비율을 보면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당뇨를 진단되면 한 85%가 1형 당뇨였고 2형 당뇨는 11%밖에 되지 않았는데 2004년에서 2009년에서 당뇨를 진단한 애들 봤더니 1형 당뇨가 66%고 한 24% 정도가 2형 당뇨여서 뭐 2배 정도 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전국적인 조사를 봐서도 1형 당뇨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2형 당뇨의 증가율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에서. 그래서 이런 소아청소년에도 당뇨가 발생했을 때 이제 2형 당뇨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과체중이나 비만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형 당뇨병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형 당뇨병은 결국 우리 몸의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그 체도세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파괴가 돼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인슐린이나 호르몬이 우리가 당을 먹으면 이제 혈액 내에 이제 당을 세포 내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인슐린이 부족하면 우리가 혈액 내에는 당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서 세포가 당을 이용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는 혈당이 많아지고 몸에 혈당이 많으니까 소변에서도 당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을 보시면 소아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피크 에이지가 보통 5에서 7세, 감염에 증가되는 시기에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사춘기 때 이런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되고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서 이런 5에서 7세 사춘기 때 이런 일형당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녀비는 비슷하고 사회 경제적 상태는 좀 무관하고 계절적인 차이가 있어서 가을과 겨울에 좀 많은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감염과 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예전에 1900년대 말 자료를 보면 10만 명당 1형 당뇨의 인시던스가 1.36명 정도로 보고됐는데 반해서 2010년에 이제 보고를 보면 10만 명당 3.19명으로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1형 당뇨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 아토피라든지 이런 자가 면역이 증가하는 거랑 비슷한 이제 개념으로 자가 면역이 이제 뭔가 우리가 현대화되면서 선진화되면서 이제 좀 더 자가 면역 질환이 많아지는 그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1형 당뇨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형 당뇨 환자 현황을 보면 환자가 서서히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11,473명에서 2022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14,480명 정도로 1형 당뇨 환자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만 명당 1.36명 정도였으니까 한 학교에 당뇨 환자가 없을 수도 있고 한 명 정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1형 당뇨가 좀 환자가 늘어나면서 한 학교에 한두 명 정도는 이런 1형 당뇨 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10만 명당 3명 정도의 이런 인시던스를 보이는데, 다른 국가들에서는 훨씬 더 많은 1형 당뇨 환자들의 인시던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국가들은 10만 명당 60명, 40명 정도로 굉장히 높은 1형 당뇨의 인시던스를 보이고 있고, 그에 비해서 동아시아 국가들,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10만 명당 5명 이내로 이런 서구보다는 굉장히 낮은 인시던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서구의 이런 다른 나라들도 이런 1형 당뇨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20년 동안 1형 당뇨 환자가 22배 이렇게 증가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 환자들은 점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형 당뇨병이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1형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HLA 타이핑에서 HLA DR3나 DR4를 갖고 있는 애들은 이런 DR3나 DR4를 갖고 있지는 않는 애들에 비해서 2~3배 정도 이런 1형 당뇨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3와 4를 다 갖고, 2개를 다 갖고 있는 애들은 보통 7배에서 10배 정도 이런 DR3나 DR4를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이런 1형 당뇨 발생한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특히 코크사키 바이러스나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루벨라, 멈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 감염 후에 어떤 자가 면역 그런 기전이 활성화되면서 1형 당뇨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자가항체가 이제 보통은 존재하게 되는데, 인슐린에 대한 자가항체라든지 가드 안티바디, 그 다음에 IL-6 안티바디 같은 이런 자가항체들이 1형 당뇨 환자들한테서 거의 대부분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유전적 요인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서 그런 인펙션이나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작용해서 이런 자가 면역이 활성화되고, 그런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이런 자가 면역이라는 게 결국 이런 항체들이 결국 외부에서 오는 이런 외부의 물질들을 공격하도록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런 자가 면역이 활성화해서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이런 자가 항체가 자기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췌장에 있는 체도세포를 공격해서 그 체도세포가 점점 파괴가 되고, 그래서 체도세포가 파괴돼서 체도세포에서 분비되어야 되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당뇨병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디서 이제 트리거가 됐는지 잘 모르지만, 어떤 시점에서 인펙션이라든지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체도세포가 파괴가 되면 점차 파괴가 되고 인슐린이 베타세포가
한 90% 정도 파괴가 됐을 때 그런 당뇨의 임상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뇨병의 처음 증상들은 보통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고 체중이 갑자기 빠지고, 그리고 소아 청소년 애들이 소변을 가리던 애들이 갑자기 밤에 소변을 실수하거나 야뇨 현상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결국은 관리하는 방법은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기 때문에 혈당을 잘 측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식사, 운동,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형당뇨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방법이 이제 주사로 투여하는 방법이 되겠고, 아직까지 경구라든지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그런 개발 시도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아직은 주사를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겠고, 이렇게 주사가 이제 투여된 지가 한 1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에 이런 신문 기사가 되겠는데, 예전에 일형당뇨 아이들은 이런 인슐린 주사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모두 다 사망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병이 진행되면서 사망했는데, 1900년도에 인슐린 주사가 이제 개발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삐쩍 마르고 탈수가 심하고 이렇게 아파 보이는 애가 한 달 동안 주사를 맞고 이렇게 건강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신문에 이렇게 인슐린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날 정도로 인슐린이 이런 일형당뇨 환자에게 굉장히 근본적인 중요한 치료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인슐린 주사를 이제 처음에 발견한 캐나다 이제 과학자들이고, 처음에는 이 개에서 이런 인슐린 개에 있는 췌장에서 인슐린 추출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인슐린을 제조업해서 인슐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을 근본적으로 투여해야 되는데,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종류가 단순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인슐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초속효성, 속효성, 그다음에 중간형, 그다음에 24시간 지속되는 인슐린, 이렇게 다양한 인슐린의 종류가 개발되면서 이런 인슐린들을 조합해서 이제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인슐린을 여러 가지 종류들이 개발되는 이유는 각각의 인슐린의 작용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속 시간, 그다음에 발현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목적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혈당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나오게 되었고, 최근에 나온 게 이게 울트라 숏액팅 초속효성 인슐린이 가장 최근에 나오게 됐고, 이름은 피아스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밀리라는 회사에 나오는 룸제부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초속효성 인슐린 되겠고, 작용 시간이 보통 0.1, 10분에서 20분이면 작용을 하게 되고, 보통 3시간 정도 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속효성은 노보레피드라는 주사가 있고, 휴말로그, 에피드라 이런 것들이 주사가 있는데, 대부분 노보레피드나 휴말로그를 많이 쓰고 있고, 작용 시간은 보통 한 30분 정도부터 작용해서 역시 한 3시간 정도, 이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제 지속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속효성이 좀 더 빨리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MPH는 중간형 인슐린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중간형 인슐린과 속효성 인슐린을 이제 섞어서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초속효성과 24시간 지속되는 이런 주사를 조합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MPH를 쓰는 경우는 사실 많이 요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시바라든지 투제오 같이 24시간 동안 일정하게 인슐린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주사가 역시 개발이 돼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보통은 음식을 먹으면 당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이렇게 증가하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고, 중간에 간식을 먹게 돼도 인슐린이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조절하게 되고, 우리 몸은 저혈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에서 끊임없이 당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글루코네오지는 시설에서 당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베이잘 인슐린, 우리 몸에서도 이런 지속적인 인슐린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런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 패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속적인 인슐린과 먹을 때마다 이제 볼루스 인슐린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런 인슐린 패턴과 가장 비슷하게 이제 외부에서도 인슐린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이제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치료 방법이 예전에는 이렇게 MPH 중간형과 RI라는 이런 인슐린을 혼합해서 하루에 2번 주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만 주사했을 때는 이렇게 병합되는 곳에서는 저혈당이 오고 이렇게 RI가 이제 효과가 없어질 때는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고 그래서 혈당 조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치료는 혈당 조절이 좀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식사 때마다 초석교성 인슐린이나 석교성 인슐린을 투여하고 자기 전에 한 10시 정도에 기저 인슐린을 투여하는 이렇게 하루에 4차례 정도의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이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의 아이들이 이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DI로 불리는 멀티플 데일리 인젝션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슐린 펌프도 좀 더 많이 보편화돼서 이런 매번 주사를 찌르지 않고 이런 펌프를 갖고 있어서 펌프를 통해서 그런 인슐린을 투여하는 이런 펌프 요법도 최근에는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는 피하 주사를 하게 되는데 피하 조직이 이제 충분한 부위를 선택하게 되는데 주로 복부나 상안부, 그다음에 대퇴부나 둔부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고 이제 맞는 부위에 따라서 흡수율이 좀 달라서 흡수율은 복부가 가장 흡수율이 많고 엉덩이가 가장 흡수가 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부나 상안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맞게 되고 주사 간격은 주사 맞을 때마다 간격을 한 1에서 2cm 정도 간격을 띄고 매번 순환해서 이제 하게 되고 아무래도 돌아가면서 맞는 게 좋은데 이게 하루에도 뭐 4번 뭐 간식을 먹게 되면 뭐 5번, 6번 이상의 인슐린 주사 투여가 필요한데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 지방이 위축돼 가지고 지방 위축이 생겨서 거기가 좀 딱딱해지고 좀 약간 불룩 솟아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돌아가면서 맞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제 좀 어린 나이에 진단이 되면 뭐 이런 치료를 결국은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아예 없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 부위는 복부라든지 상안부, 둔부라든지 이런 대퇴부에 이제 투여를 하게 되겠고 복부에서는 한 2.5cm 정도 떨어진 부위에 이제 주사를 투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인슐린 이런 당뇨로 진단이 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이렇게 인슐린 주사 맞는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이렇게 붙여서도 이렇게 하게 하고 그래서 번호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처음에는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피하로 주사하게 되는데 피하로 주사할 때 우리가 살을 이런 피부를 이제 들어 올리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피부를 들어 올리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피부를 들어 올려서 해야 되는데 피부를 잡을 때 이런 엄지와 검지 2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잡게 되고 이거를 같이 이제 손가락을 다 이용해서 잡으면 이런 근육이 딸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2손가락으로 피부를 잡고 45에서 90도 각도로 이제 주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사 맞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더 많이 잘 아실 텐데요. 알코올솜으로 주사 부위를 소독하고 알코올이 마르도록 이제 기다린 다음에 피부와 이런 엄지와 검지를 한 5cm 정도 거리를 두고 잡은 후 가볍게 집어 올리고 피부에 이제 45도에서 90도의 각도로 이제 찌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주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주사기로 하지만 요새는 대부분 펜타입이 돼서 펜으로 그 단위를 설정한 다음에 펜을 주입하게 되고, 그런 주사한 이후에 이렇게 문지르지 않고 2, 3초간 눌러주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사를 투여를 하게 되고, 보관은 이제 사용하지 않은 인슐린은 보통 냉장 보관을 하게 되고 한 2에서 8도 정도로 보관하고 이게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서 특히 김치 냉장고 이런 데는 오히려 약간 어는 경우도 있어서 김치 냉장고보다는 일반 냉장고 특히 일반 냉장고 중에서도 이런 야채 칸이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보통 앞에 이제 음료수 놓는 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놓으라고 많이 얘기를 많이 드리고, 일단은 한번 개봉한 사용 중의 인슐린은 보통 25도 이내에서 이제 실온 보관을 할 수 있고, 다시 뭐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일단 한번 사용한 거는 이런 식온에서 보관을 하게 되고, 만약 이걸 비행기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슐린을 반드시 기내로 가지고 탑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 시 주의사항은 이제 상온의 인슐린을 이제 주사하게 되고, 당연히 유효기간과 변질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 개봉 날짜를 메모하고, 보통은 개봉하고 한 달 이내에 쓰는 것이 좋고, 한 달이 넘어가면 만약 인슐린이 남아있더라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폐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인슐린은 여기 야채 박스를 하는데 요새는 야채 박스를 많이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약간 어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공기방울을 잘 제거하고 알코올이 완전히 마른 후 이제 당연히 주사하는 것이고, 피부를 재빨리 찌르고, 그래서 천천히 찌르면 아무래도 통증이 있기 때문에 재빨리 찌르고, 찌르거나 뺄 때 반열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게 이제 통증을 좀 덜하게 하겠고, 주사기로 이제 뽑아서 하는 경우는 요새 많지는 않지만 주사기는 대부분 일회용을 사용하게 되고, 문지르지 않고 한 2, 3초간 누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 후 이제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는 흡수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목욕하는 것은 이제 권장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투여하는데, 이제 주사를 이제 매번 이제 찔러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펌프도 많이 이제 사용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펌프는 이렇게 연속 혈당기와 이제 펌프, 인슐린을 투여하는 이런 기계를 몸에 지니고 있어서 이 기계를 통해서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이제 기계에서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침을 피하 지방층에 위치하게 해가지고 이런 기계에서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겠고, 이 펌프도 아까 보셨던 그런 자해 주사가 비슷하게 이런 기저 인슐린을 꾸준히 투여하면서 뭘 먹을 때마다 볼루스로 설정을 하게 되면 볼루스 식사 인슐린을 매번 이제 투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매번 주사를 찌를 필요 없이 펌프에서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게 주사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이 펌프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애들이 좀 꺼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중고등학생들, 뭐 사춘기가 온 애들은 뭔가 겉으로 뭔가 보여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어떤 두려움, 남들이 어떤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볼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주사 맞는 거가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맞거나 이런 애들을 펌프를 많이 권하기도 하는데, 이런 펌프를 꺼려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이런 본체에다가 이런 인슐린을 채워서 이제 투여하게 되고, 이런 기계를 통해 설정하게 되면 이런 주입 캐뉼라를 통해서 이제 인슐린이 투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CGM 연소혈당기와 연동이 돼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하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 보통은 이것도 뭐 계속 갖고 있는 건 아니고 3일에 한 번씩 이런 교체를 해줘야 되긴 하고, 그렇지만 매번 찌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주사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해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기저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혈당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대처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그래서 기저 인슐린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혈당이 많이 높으면 볼루스로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든지, 매번 주사를 찌르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더 세심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근데 속효성 인슐린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인슐린이 주입 세트가 막히면 갑자기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투여가 안 되기 때문에 당뇨병성 상증의 위험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게 캐뉼라를 붙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피부 염증, 감염이나 이런 거에 위험성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도 펌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착용 불편감이 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있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1형 당뇨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면서 비용도 많은 부분 그런 급여화가 돼가지고 많은 부분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형 당뇨 애들은 결국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인데, 아까 90% 정도 파괴가 돼서 이제 우리가 당뇨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은 이런 90% 정도 파괴된 췌장의 체도세포가 결국은 100%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슐린 주사를 투여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평생 해야 되겠습니다. 평생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면이 되겠지만, 그래서 인슐린 투여하는 그런 방법이, 인슐린 주사가 개발된 지가 벌써 100년이 됐고, 투여하는 방법이 아직도 뭐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서 좀 더 조금씩 이런 좋아지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다음에 인슐린 펌프의 기능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결국 우리가 자율주행 차 이런 것처럼 우리가 펌프를 갖고 있으면 그런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이 높으면 펌프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투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현재 뭐 실제적으로 적용되진 않고, 그렇지만 혈당이 어느 정도 그 타겟을 정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기존 인슐린이 자동적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자율주행처럼 그런 것들이 현재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저혈당 때는 오히려 인슐린 투여를 스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런 기술들이 개발돼서 결국은 이런 펌프가 점점 소형화되고 이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런 펌프를 갖고 있으면 혈당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조절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이 결국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펌프가 결국은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해서 목표 혈당에 따라서 인슐린이 자동 조정되는 이런 단계까지 이제 가도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뭐 이런 세 번째 단계 저혈당 전에 저혈당이 오려고 그러면 인슐린 일시 정자든지 이런 것까지는 기술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 관리를 잘 하려면 결국 혈당 측정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이렇게 손끝에서 혈당 피를 이용해서 체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지금도 이런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4회 이상 측정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침 전, 그다음에 점심, 그러니까 식전마다 아침 전, 점심 전, 저녁 전, 그다음에 자기 전 이런 네 차례는 꼭 해야 되고, 그 외에도 뭐 이런 뭘 먹는다든지 이렇게 간식을 먹는 이럴 때는 그 전에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 게 이제 바람직해서 보통 하루에 4회 이상 이제 측정하는 것을 교육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자주 측정할수록 혈당 관리가 당연히 더 잘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모르면서 우리가 혈당도 모르면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은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되지 않겠죠. 혈당 검사는 이렇게 하루에 4차례 이상 하고, 저혈당 증상을 느끼게 되면 뭐 새벽 2, 3시에도 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마다 이제 혈당을 측정해야 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혈당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후에, 간식 먹기 전에 이런 경우에는 혈당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몸이 아플 때라든지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이런 경우에도 이제 혈당 측정을 당연히 해봐야겠죠. 그래서 자가 혈당 측정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손끝에서 이제 하게 되고, 양쪽 손가락 끝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뭐 방법은 뭐 비누로 손을 이제 깨끗이 당연히 씻고, 그래서 손가락 끝보다는 손가락 가장자리에 이제 하게 되고, 30초 정도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거나 흔든 다음에 하는 것이 좀 더 피가 잘 나오게 되겠고, 체열침은 당연히 1회 사용이 원칙이 되겠고, 예전에 그래서 혈당이 높은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알코올솜으로 이제 소독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다 마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르지 않고 이제 혈당을 측정하게 되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혈액량이 좀 충분히 나오지 않아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높은 애들은 이걸 좀 이용해서 뭐
그 알코올섬이 다 마르기 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혈당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금 조절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정확한 이제 혈당값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손끝이 깨끗하지 않거나 덜 말리거나 그래서 다 마른 애 체열이 필요하고 혈액량이 너무 적게 먹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도 뭐 4번 이상의 이제 손가락을 체열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한 2, 3년만 지나도 손가락이 남아나지 않아서 체열할 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요새는 연속혈당기라는 것이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혈당기라는 것은 이렇게 뭐 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의 이런 것들을 몸에 부착하고 있으면 이 침을 통해서 이런 이 피하에서 이제 간질액을 측정해가지고 혈당을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이런 연속혈당기를 최근에는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상안부, 특히 나이가 어린 애들은 대퇴부에 하기도 하고 복부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보통 5분마다 혈당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우리가 자주 뭐 거의 5분마다 아니까 거의 우리의 혈당을 계속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당 관리가 좀 더 용이하겠죠.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뭐 이런 1형 당뇨, 뭐 2형 당뇨 마찬가지지만 1형 당뇨 애들은 이런 CGM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은 1형 당뇨로 입원하게 되면 처음부터 아예 이런 연속혈당기를 처음부터 부착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혈당의 종류는 뭐 메드트론이라 해서 나오는 가디언이라든지 뭐 덱스콤이라든지 뭐 리브레 같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 뭐 방법들은 최근에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착하고 있으면 그 혈당을 우리가 보통은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핸드폰, 보통 앱을 통해서 혈당을 계속 5분마다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고 한데 이것조차 이것도 이제 부착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학원 애들은 좀 익숙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예전에 진단받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뭐 이제 하자 그러면 뭔가 이제 거추장스럽고 뭔가 붙이는 거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1형 당뇨를 남들에게 이제 오픈 안 하고 다니는 애들도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쳐다볼까 아까 말씀드린 펌프나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좋은 건 알지만 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애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리포트가 돼서 이렇게 하루 중에 혈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앱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보통 이런 앱을 하고 있으면 그런 의사도 이런 앱에 공유를 할 수 있어서 이제 다음에 뭐 이런 당뇨 환자 이런 CGM을 하고 있는 환자가 오면 같이 제가 접속해서 그 환자의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얘가 그동안 뭐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진료 볼 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당뇨 환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요새 혈당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뭐 혈당 스파이크라든지 뭐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런 구매를 해서 이제 CGM을 하면서 혈당을 이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혈당은 보통은 식전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혈당은 뭐 80에서 100 사이가 정상적인 혈당이죠. 공복에. 그렇지만 이런 당뇨가 있는 애들은 이런 80에서 100 정상 혈당에 딱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식전에서는 뭐 100에서 150 사이, 뭐 식후에서는 150에서 200은 넘지 않게 150, 18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당화혈색소는 최근에는 7%가 목표입니다. 7% 이하로. 그래서 우리가 당뇨가 6.5가 넘어가면 뭐 당뇨라고 하지만 이런 당뇨 환자에서는 이런 목표로 7% 이하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최근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고 보통 7 정도면 평균 혈당이 한 150 정도가 되겠고 당화혈소가 10이다 그러면은 한 240 정도 당화 1%당 한 3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10%는 한 240 정도가 되겠고 정상인은 보통 5에서 6 사이에 뭐 5.7을 잘 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당화혈소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1형 당뇨 애들은 목표치가 7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혈책을 하게 되면 이제 환자 이제 CGM 하기 전에는 이제 다 이제 수첩을 줘서 이제 혈당을 적어오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 이제 보호자들도 예전에는 잘 챙기지만 알아서 잘 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뭐 아이한테 보통 맡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이가 수첩에 이렇게 적어서 이제 외래에서 오면 뭐 그거는 혈당 체크한 건 굉장히 좋아요. 뭐 100, 뭐 150 뭐 안 넘는데 당화혈색소를 했더니 10%다. 그런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은 이게 혈당이 높으면 아무래도 엄마나 아빠가 잔소리를 하니까 혈당은 정상 거 적어놓고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로 했을 때는 당할수 높은 걸 보면 이것이 이제 진짜 혈당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3개월마다 이제 당할수를 체크하게 되는데 약간 이런 당뇨 뭐 아이들이나 이런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은 약간 성적표 받는 듯하게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할수를 보고 그렇게 막 좀 차이가 나면 이제 보호자분하고 두 분이 오셔도 이제 보호자분 잠깐 나가 계시라고 아이하고 얘기를 해서 결국 혈당을 조절하는 게 목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너한테 더 안 좋다. 그래서 아이하고도 상담하고 또 아이 보내고 엄마만 해가지고 애가 지금 이렇게 안 맞으니까 이거는 뭐 혈당 적은 거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인슐린 주사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만 우리가 결국은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결국 먹는 거라도 당뇨 식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건강한 식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인과 다르게 이제 소아청소년 성장기이기 때문에 하루 그런 요구량을 충분히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하루 열량 요구량은 보통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하루에 1000칼로리 더해서 만 나이 곱하기 100으로 하게 됩니다. 10살인 경우에 뭐 10 곱하기 100이니까 1000이죠. 그래서 2000칼로리 정도는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것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조합해서 이제 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로 이렇게 입원하면 이런 인슐린 주사 교육 당연히 하겠지만 특히 영양 교육, 그다음에 엄마들은 이런 아이의 식단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당연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단 영양 교육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열량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6가지 이제 군들이 있죠. 식품군들,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먹는지 영양 선생님하고 엄마랑 뭐 아이랑 같이 이런 것들의 식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당을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런 당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3분의 1 공기 정도가 70g의 당질이 해당되고 그런 3분의 1 공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식빵 한 장이라든지 삶은 국수. 그래서 이게 당질 23g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건 무게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밥을 해가지고 그 그람수를 재가지고 70g이면 이제 당질 23g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에 맞는 게 식빵 한 장이 거의 3분의 1 공기랑 비슷하게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면을 먹을 수 있잖아요. 삶은 국수 90g 정도면 3분의 1 공기랑 비슷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영양 선생님은 이런 거에서 자꾸 물어보고 뭐 질문도 하고 뭐 시험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다 하기 어렵고 아무래도 경험이 쌓여야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눈대중으로도 이렇게 꼭 계측을 하지 않더라도 눈대중으로 알 수 있게 이제 경험이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영양 표시를 잘 봐야 되는데 영양 표시.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 이런 영양 표시를 보고 우리가 간식을 먹을 때도 모든 거에는 영양 이런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몇 그램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입원했을 때 그 인슐린 그 탄비라서 그 탄수화물 인슐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몇 그램 먹을 때 우리가 인슐린을 몇 단위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보통 처음 진단받을 뭐 10g당 뭐 인슐린 1단위가 뭐 15g당 1단위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얘가 10g의 1단위가 필요하면 지금 이걸 다 먹으면 62g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2g이면 그럼 6단위를 맞아야겠죠. 그래서 이걸 다 먹으면 6단위를 맞고 인슐린 6단위를 맞고 이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좀 쌓여야 되고 사실 당뇨라는 병이 결국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도 당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공부가 그런 책도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책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영양적인 면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뇨가 무서운 것은 합병증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합병증, 급성합병증은 이제 올 수 있는 게 이제 저혈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혈당이 높아서 오지만 인슐린 주사 치료를 하면 어떤 경우는 이제 혈당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혈당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뭐 가슴 두근거리나 식은땀, 뭐 손발이 떨리고 그다음에 심하게 되면 경기를 한다든지 의식이 잃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혈당을 더 조심해야 된다. 집에 가서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혈당 증상들을 꼭 외우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퇴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꼭 이걸 외우게 하고 있고 이런 저혈당이 생기는 원인은 결국은 우리가 투여하는 인슐린과 먹는 탄수화물 이 비율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거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이런 뭐 주사를 맞는데 식사를 안 먹었다든지 뭐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고 뭐 고기만 먹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당장에 혈당이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혈당이 쭉 떨어지게 됩니다. 뭐 과격한 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겠고 저혈당이 만약 나타난다. 그래서 보통은 70, 혈당이 7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저혈당이라고 하고 80 밑이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의식이 있으면 그런 저혈당 간식들, 그러니까 결국 당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15회 법칙이라고 합니다. 15회. 그래서 저혈당이 나타나면 15g에 해당하는 당을 이제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주스 반 컵이나 사탕 3알, 뭐 요구르트 1병 정도가 되겠고, 그래서 주스도 영양 성분표를 보면 대부분 한 30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서 한 반 컵 정도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15g에 해당되는 이런 간식을 먹고 15분 후에 체크해서 혈당이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만약 안 올라갔으면 간식을 또 다시 반복해서 먹어서 혈당을 올리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의식이 없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글루카곤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글루카곤 주사를 맞으면 혈당이 보통 5분 이내에 이제 회복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글루카곤 주사액을 이제 병원에 처방받아서 이제 뭐 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제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카곤은 이렇게 보통 키트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근육 주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25kg 이상은 1cc를 다 맞게 되고, 25 미만은 0.5cc를 맞게 되는데, 체중을 모르는 경우에는 0.75cc를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키트 뭐 설명서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증류수를 이제 보통은 이제 따가지고 증류수를 밀어놓고 섞은 다음에 이걸 뽑은 다음에 이제 대퇴부에 90도로 이제 주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비약으로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최근에는 이런 글루카곤이 결국 주사니까 이것도 좀 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네잘 스프레이, 코에 뿌리는 것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크심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실온에 보관하면 되고, 이제 코에 점막에, 한쪽 점막에 이렇게 뿌리게 되고, 보통은 뿌리면 한 20 정도 혈당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좀 더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그런 글루카곤은 네절 스프레이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일형당뇨 있을 때 뭐 일반적인 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특히 아픈 날에 그래서 감기 걸렸다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아픈 날에는 좀 더 이런 혈당 조절에 좀 더 주의를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애들이 장염에 걸리면 설사하고 잘 못 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슐린 투여를 굉장히 줄여야 되겠고, 열이 나면은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 나면 뭐 물도 많이 먹지만 이런 인슐린 투여도 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혈당 체크를 좀 더 자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면 추가로 하고 혈당이 내려가면 이제 인슐린 줄여서 맞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어떤 경우에 조심해야 되냐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나타나고 갑자기 혈당이 너무 높아서 조절이 안 돼서 심한 경우가 당뇨병성 케톤산증인데,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구토를 한다든지 호흡이 굉장히 빠르다든지 의식이 나빠진다든지 너무 배가 너무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혈당이 근데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꼭 응급실이라든지 병원에 꼭 가도록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 케톤산증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케톤산증의 정의로는 혈당이 일단 200 이상 증가하고 이런 정맥혈을 했을 때 폐하가 7.3 미만으로 산증을 보이고, 보통 소변이나 혈액에서 케톤이 보이는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겠고, 이런 산증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경증이나 중등도, 중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인슐린이 부족하고 탈수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런 당뇨병 케톤산증이 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액을 충분히 줘야 되고, 인슐린을 추가로 투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당뇨병 케톤산증이 점점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탈수가 심하고, 굉장히 토하고, 복통을 느끼고, 심한 애들은 의식소실 내고, 갑자기 막 헛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몇 살 굉장히 의식을 처지기도 하지만, 컴퓨즈하게 그런 헛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굉장히 산증을 보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고 얕은 호흡, 이런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보이면 꼭 응급실로 빨리 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호르몬이 탈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산증을 점점 악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인슐린과 탈수를 교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혈당을 재보고 혈당이 너무 높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애가 그런 컨디션 안 좋으면 병원에 가보도록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성합병증은 2형 당뇨나 1형 당뇨는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성동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잘 나타날 수 있겠고, 특히 우리가 당뇨병 합병증 중에 조심해야 되는 게 눈이라든지 콩팥, 그다음에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막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망막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콩팥이 혈당이 조절 잘 안 되면 결국 콩팥이 망가지기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면 이런 투석하는, 결국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투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질환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하고 초기에 이걸 조절하지 않으면 결국 투석하게 되면 일주일에 거의 3번 정도 이렇게 투석하게 되면, 특히 소아청소년 어린 나이에 진단받잖아요. 20대, 30대 때 이렇게 신질환이 생기면 본인이 뭘 하고 싶지만 뭔가 하기에 굉장히 제약이 생기고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특히 신질환 나타나는지 아닌지 보는데, 보통 미세 알부민으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소변을 모아서 거기에 이제 미세 알부민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결국 단백질은 다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을 재흡수를 못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부민이 단백뇨가 검출이 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30 미만이면 정상인데 30에서 한 300 정도는 미세 알부민으로 하고 300 이상이 되면 콩팥 기능이 많이 망가져서 결국 투석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경병증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손발 감각이 이상이 되고 감각이 소실돼 가지고, 특히 발톱이라든지 이런 것들 염증이 생겨도 잘 몰라서 그걸 악화시키는데, 당뇨병성 당뇨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요새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이런 신경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손발에 따끔따끔한다든지 그런 신경 이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 질환이 잘 동반돼서 한 30% 정도는 갑상기능 저하증,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갑상기능 저하증하고 자주 동반이 되게 돼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검사들을 다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과라든지, 그다음에 단백뇨, 그다음에 이런 혈압이라든지 갑상선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은 평가를 해서 이런 합병증이 없는지 이제 외래에서 이제 평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아 청소년 당뇨병 관리는 이런 병원에서도 물론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아무래도 병원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이 아이들이 결국 생활하는 곳은 학교라든지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런 학교나 가정에서의 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뇨라는 질환에서 이해를 하고 왜 얘네들이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급식을 먹을 때도 얘네들이 보통 주사 맞고 한 10분, 20분이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급식줄이 너무 길면 그걸 자기만 해서 하기가 다른 애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애들이 혈당이 주사를 맞고 막 30분 기다려서 혈당이 떨어지는데도
밥을 못 먹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오히려 밥을 먹고 나서 주사를 맞거나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학교라든지 가정에서의 이런 지지나 이런 서포트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애들이 혈당 체크 1형 당뇨 애들이 혈당 체크를 어디서 하는지 그다음에 인슐린 주사를 어디서 하는지 보면 인슐린 주사 치료를 뭐 이런 보건실에서 하는 경우가 36% 되지만 뭐 화장실에서 남들 모르게 하는 경우도 한 30% 정도 돼서 이런 남들에게 이런 걸 1형 당뇨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몰래 하는 이런 애들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1형 당뇨병에 대해서 이런 환자도 조금 많아지기도 했지만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형 당뇨가 뭐 1형 당뇨에 대한 어떤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고 그래서 정책적인 것도 변화가 많이 되고 그걸 위해서 뭐 저희 소아내분비학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 결국은 이렇게 인식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 프로야구 선수인데 이게 뒤에 보이는 게 펌프입니다. 인슐린 펌프를 하면서도 이렇게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당뇨가 있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 당뇨가 오면 우리가 이런 인슐린 주사를 평생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하고 그다음에 우울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당뇨가 너가 이렇게 와서 조절을 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당뇨 조절하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니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당뇨도 안경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췌장이라는 것이 좀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지만 결국 관리하고 좀 불편할 뿐이다. 인슐린 주사만 맞아서 혈당만 잘 관리하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공부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뭐 아이들한테 진료를 볼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수님 강의 중에 질문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지금 올라오기 전에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채 선생님께서 5학년 남아로 1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데 한참 사춘기 올 나이다 보니 인슐린 맞는 것도 싫어하고 부모님에 대한 반항도 나타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기는 싫다는 말을 합니다. 혹 1형 당뇨로 인한 자살률도 심한 편인지, 당뇨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심리검사도 시행해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심리적인 부분도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제 당뇨, 특히 사춘기가 왔을 때 왜 나만 이런 병이 생겼는지, 왜 나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그래서 주사 맞는 걸 아예 거부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 그 연구들을 보면 이런 당뇨병이 있는 애들이 당연히 정상적인 애들보다 우울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우울한 애들은 저희 뭐 학습발달 클리닉, 그 정신과랑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상담이라든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희 사회사업팀,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도 만나서 애들의 그런 어려운 점,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런 것들 연계를 해서 많이 그런 거 정서적인 것도 많이 보다듬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결국은 이런 이게 1형 당뇨의 치료의 기본적인 건 자기 관리거든요. 주사를 잘 맞고 혈당을 체크하고 그런 자기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기 관리 하려면 결국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의지. 그래서 그런 마음적인 거가 치료가 되지 않고 우울하고 그런 애들은 아무리 뭐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으면서 그렇게 좀 우울함을 보이는 애들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좋아질 수 있게 하여튼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슐린을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경우 뭐 피부 위축이나 저혈당 외에 다른 부작용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슐린이 이제 1형 당뇨 아이들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주사가 필요하니까 넣어주는 건데 뭐 피부에 그런 주사로 인한 부작용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피부 위축. 그다음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혈당이라든지 너무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만성합병증 나이가 10년 이렇게 조절이 안 된 경우가 계속 유지되면 당연히 콩팥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그런 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그거 위에는 사실 다른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합병증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당할수에서 목표를 7%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7%가 안 됐을 때 7%가 넘어올 때보다 확실히 그 합병증의 발생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7%를 기준으로 해서 7% 미만으로 계속 유지해라. 계속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슐린 주사를 4회 정도 맞는데 혈당이 200에서 300 정도인데 병원에서 약을 받았다고 2, 3개월 뒤에 병원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잘 조절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네, 급식도 2번씩 많이 먹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 1형 당뇨에 우리가 사실 원칙은 사실 아이들도 알고 보호자들도 알고 그런 거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량을 먹어야 되고 그런 적당량에 맞춰서 인슐린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혈당 관리가 잘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먹는 거란데 애들이 식욕도 많이 요새 사춘기 오면 식욕도 증가하고 더 먹고 싶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간식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지만 그런 기본적인 걸 하자고 계속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거 건강하게 먹고 그런 식단 해야 된다. 그래서 올 때마다 잔소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 혈당을 조절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급식을 당연히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 주사를 더 많이 맞아야 되고 그런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연 선생님께서 1형 당뇨는 아니고 교직원 중에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는 분이 계신데 식후 혈당을 몇 이내로 조절하도록 안내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식후 혈당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공복 혈당이 좀 더 중요하긴 하고 근데 당뇨 전 단계는 혈당이 좀 많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겠는데 식후 혈당 그래도 150은 넘지 않는 게 좋고 우리가 그 당부화 검사는 더 중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 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째 혈당이 200이 넘어가면 우리가 당뇨라고 진단하게 되고 보통 140이 넘어가면 이제 그 당뇨 전 단계, 그래서 내닦는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식후 혈당 우리가 그냥 한번 체크하는 거 했을 때도 140이나 150은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다음으로 정민경 선생님께서 학교 보건법에 글루카곤 투약의 조항이 있습니다. 1형 당뇨 학생은 학교에 글루카곤을 비치하고 있으나 임상에서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혈당의 기준, 의식 저하 시간 같은 기준 등 사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루카곤은 저혈당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혈당의 기준을 혈당이 72 미만이면 저혈당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삼는데 글루카곤 70 미만이라도 애가 의식이 있으면 먹으면 되니까 글루카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 당을 먹으면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글루카곤 사용하는 경우는 의식을 이런 내가 저혈당인데 먹을 수 없는 때 글루카곤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애가 저혈당에 그 의식을 이뤘는데 혈당을 쟀더니 저혈당이다, 50이다. 그러면 당연히 글루카곤을 투여해야겠죠. 그래서 의식 저하 시간이 얼마 지나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졌는데 의식이 없다. 먹지 못하니까 글루카곤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인데 의식이 없으면 글루카곤을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체 부위별 인슐린 흡수율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피하 주사 부위별 투여하는 인슐린의 양도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하고 함께 질문 주신 게 학생의 활동이나 질병에 따라 인슐린의 양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런 경우 의료진의 개입 없이 개인이 판단하여 투여하는 것인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양을 이제 처음 진단받아서 이제 인슐린 양을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설정을 가는데 개인마다 생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활동량이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양이 뭐 식전마다도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을 걸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 인슐린 비율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아이들마다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얘는 뭐 10g당 1단위가 맞다. 그러면 얘가 탄수화물을 60g 먹으면 6단위를 맞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슐린 용량은 딱 뭐 10단위면 10단위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먹는 양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번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봤더니 뭐 떡볶이라든지 굉장히 혈당이 올라가는 거면 그거에 맞춰서 인슐린을 당연히 용량을 더 증량해가지고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다음에 체육 시간이 있는데 얘가 체육을 하게 되면 혈당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슐린 양을 조금 줄여서 맞아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해서 이제 보내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처음에는 하기가 어렵지만 경험이 쌓이다 보면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인슐린이 뭐 평소에 10단위 맞더라도 뭐 체육이 들은 날은 뭐 9단위를 맞을 수도 있겠고 뭐 급식의 표를 보고 얘는 이걸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용량을 많이 맞든지 이런 식으로 개인이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임송희 선생님께서 인슐린을 4회 맞고 있는 6학년 여학생입니다. 며칠 동안 먹은 양이나 운동량의 변화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저혈당이 나타나 보건실에서 간식 먹고 혈당이 올라갈 때까지 지켜봅니다. 어머니가 상담을 해보니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 때문에 저혈당이 자주 나타날 때 간식 복용 외에 보건실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기 뭐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성장 호르몬은 오히려 혈당을 약간 올리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때문에 저혈당이 나타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얘가 뭐 크게 먹는 양이나 운동량이 변화 없는데 혈당이 떨어진다. 저혈당이 자꾸 떨어진다고. 일단 원인은 좀 더 드럼을 봐서는 정확한 원인을 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생활이 일정한데 떨어지는 건지, 먹는 뭐 양은 하지만 먹는 종류가 뭐 달라졌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뭐 애가 뭐 크게 생활이 변화가 없는데 혈당이 좀 많이 올라간다든가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뭐 6학년 여학생이면은 어떤 그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물론 성장 호르몬 말고 그런 성호르몬, 어떤 생리 주기라든지 그런 성호르몬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겠고, 그래서 식사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진짜 뭐 했는지 식사 일기를 써서 그 식사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결국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 저혈당이 오면 뭐 해줄 수 있는 거는 당을 투여하는 거, 보건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당을 투여하는 거밖에 뭐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혈당이 오면 그런 주스라는 거 먹어서 혈당을 올리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왜 그러면 이렇게 저혈당이 나타났는지는 그 다니는 병원에서 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에서 좀 그런 것들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1형 당뇨를 진단받았는데 따로 인슐린을 투약하지 않고 위고비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소아청소년의 1형 당뇨 환자들에게도 인슐린 대신 위고비를 처방하는 상황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저 것도 사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에서 위고비는 우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로 나왔지만 결국 GLP-1 아고니스트인데 2형 당뇨의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2형 당뇨. 그래서 비만하거나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한테서 이런 2형 당뇨에서 이제 혈당 치료하는 걸 도와주는 거고, 1형 당뇨에서는 GLP-1 아고니스트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1형 당뇨는 인슐린을 투여해야 되고, 진짜 1형 당뇨인데 인슐린을 안 맞고 위고비만 맞고 있는 건지, 아니면 2형 당뇨가 비만하고 2형 당뇨인데 위고비 맞고 있는 건지, 진짜 1형 당뇨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1형 당뇨 환자에서는 인슐린 대신 위고비를 처방하지는 않는다.
위고비는 뭐 이형 당뇨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네, 다음으로는 인슐린 자가주사 교육은 몇 살 때부터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 나이라도 진단받은 지 1, 2년이 되었다면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뭐 아주 어린 나이에 당연히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자가주사 교육은. 근데 보통은 초등학교 1학년,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보통은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되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분이나 이런 분이 계속 케어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보호자분이 케어가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갈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자가주사 교육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이거 익숙해지면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뭐 초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 교육을, 자가주사 교육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형 당뇨인 학생이 있는데 운동과 식이 조절은 하고 있으나 상담해 보면 경구약을 복용하다 보호자 임의대로 중단하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형 당뇨의 경구약 복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죠. 일단 당뇨의 치료의 목적은 혈당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를 당뇨라고 하고,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갔으니까 혈당을 다시 낮춰줘야겠죠. 그래서 낮춰주는 방법에 이형 당뇨는 경구 혈당 강화제, 혈당을 좀 낮춰줄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을 먹게 되는 거고, 뭐 그 정도에 따라서 약을 안 먹고 운동이나 이형 당뇨는 1형 당뇨와 다르게 1형 당뇨는 당연히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 2형 당뇨는 혈당의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경구약이라든지 뭐 약을 먹지 않더라도 식이 조절이나 운동만으로도 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구약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경구약을 먹어서 조절을 해야 되고 2형 당뇨에서도 너무 혈당이 조절 안 되면 뭐 당할 색소가 기준이 있습니다. 8.5가 넘어가면 인슐린 주사, 기저 인슐린을 추가로 투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2형 당뇨로 진단받은 애들이 뭐 당할 색소를 보고 뭐 6.5가 넘어가면 당뇨라고 하는데 뭐 그런 많이 높지 않은 애들은 저도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식이 조절과 운동해가지고 한번 보자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경구약을 처방하겠고 약을 먹으면 좀 꾸준히 먹는 게 좋고 꾸준히 먹으면서 결국 혈당이 조절되면 뭐 약을 끊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의사의 판단에 하에 진료를 보면서 하게 됐고 임의로 중단하는 거는 사실 뭐 그쵸 그러면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셔가지고 상담해서 그런 약의 복용과 중단 이런 것들 상담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형 당뇨 학생의 수학여행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새벽에 소모기 현상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 그쵸. 그래서 이게 소모기 현상과 새벽 현상이 있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게 소모기 현상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아침에 고혈당이 나타나는 경우 있잖아요. 아침에 고혈당이 나타나는 경우 원인이 새벽에 혈당이 떨어져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란 호르몬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거를 소모기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학여행이니까 애들이 활동량이 많겠죠. 뭔가 뭐 평소보다 활동이 많으니까 인슐린 주사를 그대로 맞았다 그러면 새벽에 저혈당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결국은 활동량이 많으면 뭐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혈당 체크를 자주 하면서 저혈당이 빠지지 않는지 확인해야겠죠. 확인하면서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얘가 수학여행이니까 활동이 많을 것 같다. 뭐 애들하고 막 뛰어놀고 뭐 물놀이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활동이 많을 것 같다. 평소보다 인슐린을 줄여서 맞아야겠죠. 한 3분의 2라든지, 평소에 맞는 용의 3분의 2라든지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맞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선우 선생님께서 1형 당뇨의 인슐린 펌프 사용에 추가 부작용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펌프 사용의 뭐 추가 부작용은, 그러니까 펌프도 제일 흔한 거는 일단 피부 트러블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고정해야 되니까 당연히 고정하는 그 테이프를 붙이겠죠. 붙이는데 그에 따라서 거기에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특히 여름이나 땀이 많을 때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다시 새롭게 그걸 고정시켜 위치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피부 트러블이 가장 흔한 거고
그 외에는 뭐 인슐린 당연히 인슐린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사 줄이 자주 막힙니다. 주사 줄이 자주 막혀서 인슐린이 안 들어가면 그거에 따라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처가 잘 안 되면 뭐 혈당이 당연히 올라가니까 당뇨병 케톤 산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펌프를 하려면 뭐 주사를 할 수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고 자가 주사가 되는 아이들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만이나 과체중 아동에게 흑색 가시 세포종이 관찰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 또 체중 감량 외에 예방적으로 개입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나 과체중 이런 흑색 가시세포증은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죠. 당연히 이제 비만하면 애들도 뭐 당연히 당뇨도 올 수 있고요. 이형 당뇨 올 수 있고 뭐 지방간, 뭐 고지혈증, 성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률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추적 관찰해야 되고 근본적인 치료는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 감량. 지금 이건 뭐 흑색 가시세포증은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얘가 혹시 당뇨가 없는지 그런 평가를 해줘야 되겠고 그런 게 뭐 지금 당장 당뇨가 있지 않더라도 뭐 갈 수 있는 당연히 위험성이 높으니까 체중 감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체중 감량의 다른 개입 방법 일단은 뭐 어떤 문제가 없으면 뭐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 하진 않죠. 체중을 빼는 게 필요한데 체중 뭐 감량이 그쵸 성인도 쉽지 않죠. 소아는 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싹센다나 그쵸 싹센다도 뭐 만 12세가 넘어가는 애들한테 그런 투여가 이제 허가가 되겠죠. 그래서 싹센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이런 비만한 애들이 결국은 본인도 살을 빼고 싶은데 아무래도 먹는 거라든지 이런 식욕을 참지 못해서 비만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싹센다나 이런 거 주사를 투여하면 식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도움을 받아서 체중 감량을 뭐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형 당뇨병이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1형 당뇨병이 자연 치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이 생겼다는 거는 체도세포가 파괴됐다는 거고 체도세포가 100% 파괴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재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재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CGM의 최대 지속 기간과 지속 사용 시 피부 위축 등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CGM 이거 보통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2주까지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시 CGM도 2주마다 교체를 하니까 뭐 아무래도 좀 낮긴 하지만 횟수가 좀 줄긴 하지만 결국 장기간 오래되면 피부 위축 등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왼쪽에 했다가 오른쪽에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가면 한다든지 위치를 좀 바꿔서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질문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제가 채팅창에 공지드린 대로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1형 당뇨 클래스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이혜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형 당뇨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의 URL을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리며 강의 자료는 지적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1형 당뇨 클래스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